안녕하세요. 오늘 크로스 플랫폼 코리아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뉴 아키텍처 라이브러리 제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문명주입니다. 온라인에선 MJ 스튜디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전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네이티브 개발을 회사에서 했었고 다른 회사에서 지금은 튜링에서 수학대항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학 문제 풀기 앱을 리액트 네이티브로 4년 조금 넘게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뿐만 아니라 플루터 같은 것도 관심이 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앱을 몇 개 출시해본 경험이 있고요. 오늘 발표 주제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뉴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건데, 제가 최근에 만든 리액트 네이티브 네이버 맵이나 리액트 네이티브 카카오가 뉴 아키텍처에서 작동되는 라이브러리로서 네이티브 컴포넌트나 네이티브 모듈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는 대략 이런데요. 처음에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알아보기보다는 뉴 아키텍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브릿지레스라는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제 뉴 아키텍처 하는데 정확히 실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는 내 앱은 뉴 아키텍처인데 내가 예전에 올드 아키텍처만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앱과 라이브러리들 간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는지, 유용한 툴들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코드젠이라는 새로운 뉴 아키텍처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한 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네이티브 모듈이나 네이티브 컴포넌트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만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터보 모듈이나 패브릭에선 어떻게 어떤 것들이 변화했고, 내 기존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코드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뉴 아키텍처라는 목차인데요. 그러면 뉴 아키텍처가 올드 아키텍처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올드 아키텍처의 한계점이나 브릿지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드 아키텍처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브릿지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브릿지가 무엇이냐면 리액트 네이티브라 하면 리액트인데 네이티브에서 동작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잖아요. 근데 네이티브와 이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네이티브는 이제 저희가 아는 안드로이드나 iOS, 윈도우즈, 맥OS, 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과 통신을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뷰를 렌더링 시켜 이렇게 리액트한테 주문을 하면은, 리액트는 그 네이티브 단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고 있던 것이 브릿지라는 녀석이고, 브릿지는 그 메시지를 제이슨 형식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브릿지를 사용하거나 올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팅 타임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실제 예전에 우리가 올드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그려놓은 모식도이고, 보시면은 리액트에서 뭐 메트로 번들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JS 번들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코어나 지금 뭐 헤르메스 엔진을 많이 쓰실 텐데 이것이 JS 스레드에서 돌아가고, 결국 브릿지를 이용해서 제이슨으로 파싱된 데이터들이 계속 주고받아지면서 네이티브 쪽이랑 UI 스레드랑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동기적으로 소통이 된다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 슬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겠다고 해볼게요. 슬라이더는 제스처, 뭐 손가락 움직일 때 상태가 변경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서 다른 뭐 텍스트를 그 상태에 반응해서 텍스트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흔한 동작인데, 거기서 문제점은 제스처라는 행위는 굉장히 1초에도 많이 상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스처는 네이티브 쪽에서 우리가
손가락 그 터치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되고, 그것이 리액트 네이티브 쪽으로 브릿지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제이슨으로 계속 1초에도 몇십 번씩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비동기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그 텀브의 움직임은 빠른데 슬라이더의 상태 변화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리렌더링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버벅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제스처를 리액트 쪽에서 핸들링하는 것이 아닌 네이티브 쪽에서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는 리액트 네이티브 제스처 핸들러나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리애니메이티드 같은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최대한 그런 브릿지를 거치는 많은 리렌더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개발이 됐던 것이고, 또한 비동기적이라 하면 렌더링 과정에서도 비동기적이라는 건데, 리액트 18에 등장했던 이제 동기적 렌더링, 컨커런트 렌더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패키지.json에 리액트를 18을 써도 브릿지를 사용하면 그것이 리액트 17 모드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리액트 18에 등장한 많은 뭐 성능적인 개선이나 서스펜스나 트랜지션, 유스 트랜지션 이런 API도 절대 뭐 사용을 못하는 거고, 그냥 뭐 이제 비동기적이라서 안 좋은 점은 불편하다는 거죠. 쓸데없이 뭐 프로미스를 계속 써야 되고 콜백을 써야 되고, 프로미스를 쓰면은 어웨이트를 해야 되고 어싱크 펑션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실 뭐 예외가 발생하는 함수가 아닌데도 뭐 캐치 트라이 캐치를 하거나 뭐 캐치로 이렇게 예외 처리를 또 불필요하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브릿지는 제이슨을 이렇게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네이티브와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JSI라는 녀석을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브릿지를 없애고자 메타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C++ 간의 동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틸리티인 JSI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라는 모듈을 개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비동기적인 과정도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C++ 함수를 바로 동기적으로 호출하거나, 아니면 C++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듈인데,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JSI에서 호스트 오브젝트라는 것이 C++에서 처음에 생성이 돼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처음에 시작될 때 C++ 쪽에서 그거를 주입을 해줍니다. 글로벌에. 그러면 C++도 그 호스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JSI를 이용해서 그 주입받은 글로벌 오브젝트, 호스트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뭐 변수를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메시지를 뭐 제이슨으로 바꿨다가 다시 뭐 파싱했다가 이런 과정이 없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방금 올드 아키텍처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JS 번들에서 중간에 네이티브 쪽으로 갈 때 JSI라는 녀석을 거쳐서, 여기는 이제 C++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쳐서 이렇게 렌더러는 이제 저희가 뉴 아키텍처에서 새로 나오게 된 패브릭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 네이티브 모듈은 터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iOS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오른쪽은 여기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결국 자바스크립트는 JSI를 거쳐서 안드로이드나 iOS 코드, 네이티브 코드와 이제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JSI는 자바스크립트와 C++ 간의 동기적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안드로이드나 iOS는 C++도 내부적으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쓰는 언어는 자바나 코틀린,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인데, 그러면 C++를 하고 소통을 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iOS 쪽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JSI랑 네이티브 쪽이랑 소통을 하느냐를 보면은, 안드로이드부터 설명을 하면은, 사실 이제 자바나 코틀린 같은 J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들도 C++과 소통을 할 수 있는 JSI 같은 레이어가 있어요. 그것을 JNI라 하고, 그건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 해서 자바 쪽에서도 이제 C++를 동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럼 자바스크립트와 C++이 동기적으로 JSI를 이용해서 호출이 되고, 또 나아가서 JSI, 그 C++ 쪽에서도 JVM, 안드로이드 쪽이랑도 동기적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동기해서 바로 모든 거를 이제 프로미스나 뭐 콜백 패턴 없이 동기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iOS 쪽을 보면은 iOS는 조금 쉬운데, 왜냐하면 오브젝티브 C가 C의 이제 슈퍼셋이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은
바로 C++ 코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티브 C++에서는 JSI도 C++이기 때문에 C++ 쪽을 바로 호출할 수 있고, 뭐 오브젝티브 C는 원래 iOS를 만드는데 개발에 쓰이는 언어니까 iOS 쪽 API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다른 레이어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부팅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부팅 타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네이티브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는 그 리액트에서 프롭과 네이티브 컴포넌트가 미리 받을 수 있는 프롭을 정의한 게 이제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문자열을 던지는데 네이티브 컴포넌트는 그걸 정수형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호환이 안 되면은 런타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 컨피그라는 것이 뭐냐면, 네이티브 뷰가 어떠한 프롭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설계도를 짜놓는 건데, 그것이 지금은 올드 아키텍처에서는 런타임, 그러니까 부팅 시간대, 앱이 처음 켜질 때 그런 것들을 쭉 훑어서 안드로이드나 iOS의 클래스들을 모두 훑어서 뭐 매크로를 파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서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이제 부팅 시간에 이런 건 작업들이 모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느리겠죠. 그래서 부팅 타임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코드젠에서는, 새로 나오는 뉴 아키텍처 코드젠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뷰 컨피그 파일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혹은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설계도를 작업을 해두기 때문에 부팅 타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티브 모듈 같은 경우도 터보 모듈이 되면서 실제로 그 터보 모듈을 사용하는 시점에 모듈을 불러오는 레이지 로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네이티브 모듈을 사용하는 것들을 부팅 시간에 모두 부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또 뉴 아키텍처에서는 없어져서 빠른 부팅 시간이 보장이 되고 이제 UX적으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겠죠. 브릿지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브릿지레스를 하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뉴 아키텍처가 브릿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뉴 아키텍처 자체가 브릿지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릿지가 없으니까 브릿지레스라고 그냥 부르는 거고, 이것은 0.73 버전에, 리액트 네이티브 0.73 버전에 처음 나왔고, 그때 옵셔널로 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표하고 있는 시점은 0.74.2가 리액트 네이티브의 최신 버전인데, 리액트 네이티브 0.74부터는 릴리즈 노트에도 적혀 있듯이 뉴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브릿지레스가 이제 디폴트가 돼서, 뉴 아키텍처인데 브릿지가 있는 모드로 뭐 동작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개념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PPT에 0.73, 0.73 뭐 이제 브릿지레스라 모드라는 거를 처음에 소개하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들의 글이나 0.74 뭐 릴리즈 노트 이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이제 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입장에서 벌써 뉴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프로젝트를 뉴 아키텍처에서 구동시키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올드 아키텍처로 아직 구동을 시키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티브 모듈과 네이티브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는데, 네이티브 컴포넌트는 뭐 맵이나 지도나 뭐 뷰나 뭐 그라디언트 이런 실제로 리액트가 렌더링을 할 때 사용하는 뷰를 의미하고, 네이티브 모듈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 디바이스 인포나 뭐 아싱크 스토리지나 이렇게 뷰와 관련이 없는 유틸리티 함수들을 모아둔 어떤 모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이제 뭐 뉴 아키텍처에선 패브릭이라고 부르고, 올드 아키텍처에선 뭐 UI 매니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티브 모듈은 뉴 아키텍처에선 터보 모듈, 뭐 기존 아키텍처에선 똑같이 네이티브 모듈이라 불렸고,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앱이 뉴 아키텍처냐, 올드 아키텍처냐, 라이브러리가 뭐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냐, 뭐 네이티브 모듈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냐, 그 라이브러리가 올드 아키텍처만 지원을 해주냐, 뭐 뉴 아키텍처만 지원을 해주냐, 둘 다 해주냐, 뭐 많은 조합이 합쳐져서 내가 내 프로젝트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상태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내 앱이 뉴 아키텍처 앱인데 네이티브 모듈 쪽,
일단 그 라이브러리가 터보 모듈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내 앱이 뉴 아키텍처니까. 근데 터보 모듈을 지원하지 않아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신기하죠. 이게 저희는 뉴 아키텍처라는 것이 처음 나올 때 그러면 뉴 아키텍처로 내가 바꾸면은 라이브러리도 뉴 아키텍처를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면은 다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완전 이렇게 뉴 아키텍처와 올드 아키텍처가 양분화가 돼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안 한 사람들은 막 기존 모듈만 써야 되고 뉴 아키텍처를 미리 사용해봤자 기존 모듈을 못 쓰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뉴 아키텍처가 실제로 나오고 만든 지 아주 오래된 뭐 막 5년 6년 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중단되거나 뭐 개발자가 실종되거나 라이브러리도 문제없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뉴 아키텍처에서 터보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네이티브 모듈도 인터럽 레이어라는 것을 구현을 해놔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레가시 모듈들도 뉴 아키텍처에서 문제없이 돌아갈 거란 거죠. 그래서 뉴 아키텍처로 간다고 해서 이전 모듈을 못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인터럽 레이어가 적절하게 동작을 한다면 자동으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뉴 아키텍처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인데 이제 네이티브 컴포넌트 쪽을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볼게요. 당연히 그 라이브러리가 패브릭을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패브릭을 지원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네이티브 모듈에서도 인터럽 레이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메타의 리액트 네이티브 깃허브에 그 디스커션에 되어 있는 인터럽 레이어는 사실상 컴포넌트, 그 네이티브 컴포넌트 쪽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패브릭도 인터럽 레이어가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리액트 네이티브 패스트 이미지라는 많이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웹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메인테이너가 실종이 돼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된 지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뉴 아키텍처가 나오고 0.74부터 인터럽 레이어가 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패스트 이미지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0.73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config.js에 그 네이티브 컴포넌트 이름을 직접 기재를 해서 인터럽 레이어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걸 알려줬어야 됐어요. 인터럽 레이어한테 나는 이거를 올드 아키텍처에서 돌아가는 컴포넌트지만 뉴 아키텍처에서도 쓰고 싶어. 근데 0.74부터는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스캔을 해서 인터럽 레이어가 작동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전 컴포넌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예전에 만들어진 네이티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인터럽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맵스도 지금 스타가 10,000개가 넘어가는 엄청 큰 네이티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인데, 얘네도 그 패브릭으로 아직 뭐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뉴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아예 안 했음에도 뉴 아키텍처 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이제 증명이죠. 이제 올드 아키텍처 쪽으로 넘어와서 네이티브 모듈 같은 경우 어떤 라이브러리가 터보 모듈만 지원을 해주면 사용할 수 없고, 터보 모듈과 이제 올드 아키텍처, 레가시 모듈까지 모두 지원을 해줘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이티브 컴포넌트 쪽도 똑같이 패브릭만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는 사용할 수가 없고, 패브릭과 이제 UI 매니저, 올드 아키텍처의 그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모두 지원을 해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뭐 올드 아키텍처, 뉴 아키텍처, 뭐 라이브러리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되고 저런 것들이 안 되고를 알아봤는데, 이제 실제로 라이브러리가 어떤 아키텍처를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라이브러리가 올드 아키텍처만 지원을 해주는 앤지, 아니면 뭐 뉴 아키텍처도 지원을 해주는 앤지, 아니면 둘 다 해주는 앤지. 첫 번째로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깃허브 이슈나 PR이나 리드미 같은 거를 열심히 읽는 거죠. 거기서 라이브러리의 버전 몇부터는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몇을 써야 되고, 뭐 뉴 아키텍처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많이 쓰시는 리액트 네이티브 MMKV 그 스토리지 라이브러리는 이제 최신에 나온 3 버전부터는 터보 모듈로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전 브릿지를 사용하는 올드 아키텍처 앱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따 설명할 코드젠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패키지.json에 코드젠 컴피그라는 필드가 있으면 코드젠을 사용해서 뉴 아키텍처 앱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은 사실 딱 보면 알아요. 이 라이브러리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뭐 커밋이 언제 찍혀 있는지, 뭐
몇 년 전, 막 2, 3년 전, 5년 전 이런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뉴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을 거고, 설령 인터럽 레이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기를 바라는 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슈 쪽에 가보면은 뭐 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라이브러리라면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몇에서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 뭐 빌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내가 쓰고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과 아키텍처 종류에 따라서 이 라이브러리를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조금 대비해야 될 것은 이미 뉴 아키텍처 프로젝트라면 좋은 거고, 뭐 의존성이 많지 않은 올드 아키텍처 프로젝트면 뉴 아키텍처로 쉽게 라이브러리들 몇 개만 신경 써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의존성이 많은 올드 아키텍처 프로젝트라면 조금 이것이 힘든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업그레이드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 똑같은 올드 아키텍처 앱이어도 뭐 0.6 몇 버전을 쓰는 거랑 0.74 버전에서 올드 아키텍처로 돌아가는 거랑 내부적인 코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특정 버전 이상부터는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뭐 0.73 이상만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걸 해놓기도 하고, 사실 계속 이 리액트 네이티브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라이브러리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커뮤니티 지원을 더 받거나 라이브러리를 용이하게 이용하려면 자신의 프로젝트의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항상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사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리액트 네이티브가 업그레이드가 어렵기로 또 소문이 나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크게 바뀌는 것 없이 이 리액트 네이티브 업그레이드 헬퍼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자기 프로젝트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좀 고쳐주거나,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는 실제로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인데, 너무 이제 빌드가 안 돼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리액트 네이티브 새로운 버전으로 새롭게 만든 다음에 기존 코드를 다 옮겨버리는, 피곤하지만 확실한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정은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직접 써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어떤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근데 나중에는 모두가 리액트 네이티브 뉴 아키텍처를 쓰고 앱을 만들 때도 뉴 아키텍처, 라이브러리로 뉴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고민 없이 문제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뉴 아키텍처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직접 만드시지 마시고 보일러플레이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Create React Native Library라는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딱 이제 CLI인데, CLI를 실행시키면은 터보 오줄로 만들 건지 뭐 패브릭으로 만들 건지, 이전 브릿지도 지원을 할 건지, 뭐 아니면 이런 옵션들을 잘 설정을 해서 그 구조를 예쁘게 잘 만들어줍니다. 이그젠플 프로젝트도 만들어주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처음 만들 때 사실 막막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 뉴 아키텍처 워킹 그룹이라는 레포지토리에 가서 리드미 훑어보시고, 만약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시면 실제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코드를 짜서 만들어졌는지 찾아보는 거죠. 제가 그 중에 많이 봤던 라이브러리들은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가 있어요. 웹뷰는 유명한 이제 네이티브 컴포넌트인데 올드도 지원하고 뉴 아키텍처도 지원을 해주고, 또는 뭐 블러 해시나 뭐 리액트 네이티브 쉐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모노 레포가 궁금하신 분들은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나 리액트 네이티브 카카오, 제가 만든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많은 패키지를 관리하는 모노레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코드를 레포지토리에 오셔서 코드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젠, 아까부터 얘기했던 코드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드젠은 뭐냐면, 저희가 예전부터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문제점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곳에서 똑같은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름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프롭이고 이거의 타입은 컬러고, 이 뷰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정보를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정의를 하고 iOS에서도 정의를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프롭으로 정의를 하고 윈도우즈도 뭐 이렇게 했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코드젠이라는 친구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의 스펙을 짜놓고 그거를 CLI를 돌려서 만들면 안드로이드 iOS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이런 짓거리를 더 이상 스스로 할 필요가 없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뷰 컨피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올드 아키텍처에서는 뷰 컨피그라는 거를 런타임에 부팅 타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팅 타임이 늘어났는데, 코드젠을 사용하면 그거를 이제 CLI로 정적 타입 생성으로 바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런타임 전에 부팅 타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자동으로 형변환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블루라는 뭐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사실 그건 문자열인데, 실제로 네이티브 쪽에서는 그걸 전달이 되면은 블루 그 파란색을 의미하는 헥스 인트 값으로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형변환도 자동으로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JSI 쪽 코드를 모두 얘가 생성을 해줍니다. JSI와 더불어 안드로이드와 C++이 통신하기 위한 JNI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해주고, 뭐 오브젝티브 C++ 쪽 코드도 짜주고, C++ 쪽에서 뭐 관련된 타입을 스트럭처 그 구조체로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엄청난 보일러플레이트들을 안 보이는 곳에 다 만들어 줍니다. 자바스크립트 그 스펙 파일만 제대로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은 그 네이티브 코드와 오버라이드된 메소드들만 구현하여 손쉽게 JS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드젠을 사용하는 방법 첫 단계는 패키지.json에 코드젠 컴피그라는 거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워킹 그룹, 뉴 아키텍처 워킹 그룹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스펙을 무슨 이름으로 만들겠다, 타입은 뭐 패브릭과 터보 모듈이 있는데 5를 하면은 둘 다 만들겠다, 뭐 어디 있는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패키지 이름은 뭔지. 코드젠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나 iOS에 빌드를 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서 노드 모듈수에 있는 패키지를 일단 훑으면서 그 패키지 중에 어떤 게 그 패키지.json에 코드젠 컴피그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아 얘는 코드젠을 쓰는 패키지구나 해서 이 빌드 타임 때 코드젠 관련된 작업들이 수행이 됩니다. 이제 터보 모듈에서 스펙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 패브릭도 똑같은데 플로우나 타입스크립트로 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펙 파일을. 규칙 중에 하나는 그 파일 이름이 네이티브로 시작을 해서 네이티브 땡땡땡 이렇게 파일을 가져야 되고, 디폴트 익스포트로 get importing 이라는 함수로 그 정의한 스펙 인터페이스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코드젠에서만 쓸 수 있는 int30이나 더블 같은 타입들이 있는데,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여기서는 그냥 정수나 실수나 모두 넘버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들이 네이티브 쪽에서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을 해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버로 쓰면 안 되고 꼭 int30이나 더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타입을 다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그 앞에서 말한 네이티브 땡땡땡 파일 안에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스펙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항상 익스포트 해주셔야 되고, 터보 모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와서 그 상속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실제 만든 함수입니다. do something이라는 이름의 함수고, 인자가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타입스크립트 스트링이죠. 정수면 int32, 실수면 더블, 배열이면 뭐 read only array, something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 타입 얼라이어스나 인터페이스 같은 다른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정의한 타입이죠. unsafe object는 이것도 맵이랑 똑같은 거예요. 맵 오브젝트랑 똑같은 거고, 이것은 네이티브 쪽으로 가면 readable 맵이나 뭐 ns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고요. int32 이렇게 반환형도 호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환형이 더 이상 프로미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브릿지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프로미스를 썼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동기적이니까 브릿지의 통신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터보 모듈은 동기적으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바로 int32라는 그냥 정수형 반환값을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하나의 템플릿 같은 거라서 이렇게 다른 데서 대충 베껴온 다음에 여기 터보 모듈 이름만 바꿔주시고 뭐 원하는 함수만
따로 작성해 주시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펙 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do something이라는 함수 타입스크립트로 스펙 파일을 만들어서 코틀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를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름도 똑같이 오고 스트링도 오고 인트 더블 뭐 리드 온리 어레이 리드 맵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트 32로 했는데 뭐 여기선 더블로 반환이 된다든지 약간 이런 조금씩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젠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직 미성숙하다. 완벽히 모든 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아규먼트 5를 보시면은 여기서 something이라는 우리가 실제로 정의한 타입 얼라이어스나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타입스크립트에서 정의할 수 있는 타입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맵으로 취급이 된다. 아직 코틀린에서는 어떠한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타입을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맵으로 퉁 쳐버려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아직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iOS 같은 경우 오브젝티브 C 코드인데 오브젝티브 C++ 코드인데 똑같이 do something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ns string, ns integer, 더블, ns array 여기는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실제로 타입을 구조체로 만들어줍니다. C++에서 그래서 something이라는 구조체가 만들어져서 그거의 참조자가 아규먼트 5로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규먼트 6은 unsafe 오브젝트 그냥 오브젝트였으니까 ns 딕셔너리라는 거의 포인터로 넘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S에서는 제대로 뭐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등 그 타입을 고려를 해주는데 아직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한계가 있어요. 패브릭도 사실 터보 모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도 글을 읽기보다는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파일 안에서 그 스펙 파일 안에는 props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prop은 실제로 우리가 그 뷰를 정의할 때 prop이고 int로 똑같이 아까 뭐 더블이나 int를 사용했듯이 int 혹은 enum 값이면은 with default를 쓰거나 아니면 enum도 그냥 스트링으로 처리를 해줘도 되고 제가 이따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뭐 아니면 스트링이면 스트링 더블 이거는 오브젝트의 배열 그리고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프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입으로 그 커맨드도 있잖아요. use ref 같은 ref를 얻어서 직접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쪽으로 어떠한 커맨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커맨드라는 그 상수를 정의를 하고 그건 코드젠 네이티브 커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익스포트로는 코드젠 네이티브 컴포넌트라는 함수를 써서 프롭스를 제네릭으로 전달하고 우리가 네이티브 쪽에서 만들어질 네이티브 뷰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다른 곳에서 그대로 복사해 오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코드젠을 사용할 때는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로 스펙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코드젠을 실행을 시켜서 그것들이 안드로이드나 iOS나 네이티브 쪽에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 클래스가 만들어지거나 구조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앱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코드젠이 실제로 실행되고 이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드 타임에 알아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다면 새롭게 빌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필요한 코드젠이 실행이 돼서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실 분들이시니까 여기는 제가 라이브러리 만드는 법을 이제 발표하고 있기도 하고 이럴 때는 다시 계속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는 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코드젠 CLI를 직접 실행시켜서 만드는 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그젠플 프로젝트의 그레이들 태스크 중에 Generate CodeGen Artifact from Schema라는 그레이들 태스크를 실행을 해주시면 코드젠이 실행이 되는 거고 iOS 같은 경우는 React Native 쪽에 이제 번들링된 그 바이너리 파일인 코드젠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뭐 인자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패키지.json에 있는 스크립트인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두면 라이브러리 개발하실 때 스펙 파일을 조금 바꾸고 이거 바로 코드젠을 실행시키면
그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언세이프 오브젝트랑 그렇지 않고 직접 타입을 전달하는 거랑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안드로이드에선 똑같이 그냥 리드에블 맵으로 떨어졌지만 그나마 iOS에서는 스트럭처가 생성이 돼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세이프 오브젝트보단 그 실제 타입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열거형도 말씀을 드렸는데 with 디폴트를 쓰라고 그 코드젠 그 독스엔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걸 쓰기보다는 with 디폴트를 쓰면은 그 열거자가 새롭게 생성이 되긴 하는데, 실제 우리가 네이티브 쪽에서 쓰는 열거자는 따로 있고 또 열거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또 비교해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열거형 자체를 그냥 인트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문자열로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드젠을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아직 미완성이고 좀 불편하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타입스크립트를 저는 그 스펙 파일을 타입스크립트로만 정의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임포트 해오면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타입을 타입 얼라이어스나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다른 쪽에 선언을 해놨고 그 스펙 파일에서 그 타입을 임포트 해와서 그 함수 인자 같은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사용해서 코드젠 CLI를 실행시키면 이거 알 수 없는 타입이라고 하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똑같은 타입을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 스펙 파일에서 그 각각의 스펙 파일에 똑같은 타입을 모두 정의해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독스가 부실해요. 그 코드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게 터보 모듈인지 패브릭인지에 따라서 프로미스를 쓸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객체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근데 여기선 됐는데 저기선 안 돼. 뭐 프로브로는 되는데 레프 커맨드의 인자로는 그 객체를 전달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독스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가 해보면서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너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해요. iOS 스트럭처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그거 스트럭처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11불에서는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잖아요. 메모리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 정수형이면 0이고 뭐 실수형도 0, 뭐 문자료면 빈 문자료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실제로 0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전달을 안 해서 그게 0이 된 건지 같은 것도 일일이 다른 프로브로 막 체크를 해줘야 되거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터보 모듈, 네이티브 모듈의 이제 뉴 아키텍처 버전인 터보 모듈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터보 모듈은 네이티브 모듈을 만드는 방식에서 크게 변한 건 없고 오히려 더 문법이 간단해지고 크레이트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CLI 툴로 그 터보 모듈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정도로 딱히 구현할 게 없어요. 코드젠에서 잘 설정해 두시고 스펙 파일을 잘 만들고 코드젠을 실행시켜서 이제 그 오버라이딩만 바로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패브릭 같은 경우는 복잡한데 왜냐면 그건 실제 뷰가 렌더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뷰의 라이프 사이클과 네이티브 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동시키는 과정이나 뭐 객체를 이제 디알로그 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뭐 이벤트나 프롭이나 커맨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네이티브 모듈 같은 경우는 단순한 함수로 된 유틸리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네, 뭐 브릿지 문법이 조금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 등록 문법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 정도로 네, 터보 모듈은 그렇게 설명할 건 없고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브릭인데,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컴포넌트를 다루는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보다는 구현하기가 쉽고 보일러플레이트 작성할 것도 없고 한데 문법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리액트 네이티브 맵스 같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 큰 것들, 이제 엄청나게 막 개발자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쓰고 하지만 여전히 패브릭으로 코드 베이스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자세히 뭐 코드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네이티브 컴포넌트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브릭 이제 프롭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니셜 카메라라는 프롭을 정의를 한 거고 set 이니셜 카메라라는 함수로 뭐 첫 번째는 인자는 뷰고 뭐 두 번째 인자는 밸류가 들어오는데, 기존과 똑같이 리액트 프롭이라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근데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버라이드를 어디서 하냐? 이제 타고 올라가 보면은 이러한 코드젠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이건 자바 인터페이스인데 RNC 네이버 웹 뷰 매니저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생겨서 보시면 이제 set initial 카메라 이런 것들을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뷰 매니저 쪽에서 새롭게 코드젠이 만들어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타입 안정성을 챙기면서 프롭을 하나하나씩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OS의 뷰 매니저 같은 경우에서 보통 iOS에서 기존에는 이 UI 뷰라는 함수가 호출해서 그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서 어떤 뷰를 넣을 건지 생성을 해줄 건지를 매니저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프린시플 바이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앞으로 뉴 아키텍처에서 패브릭은 뭔가 외부에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게 아닌 그 프레임워크가 좀 더 관리하는 방식으로 딱 우리는 이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만 정의를 해놓으면 걔네가 알아서 만들고 지우고를 좀 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개발자한테 답변을 들었고요. 기존에는 RCT 뷰를 상속받아서 그 뷰를 했었는데 이제 RCT 뷰 컴포넌트 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RCT New Architecture Enabled라는 상수가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코드가 포함되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올드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RCT 뷰를 상속받는 오브젝티브 C 코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할 이제 하위 호환성을 같이 올드 아키텍처에서도 돌아가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 베이스 상에서 뉴 아키텍처에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되고 올드 아키텍처에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둘 다 정의를 해주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공수가 많이 들고 빌드도 여러 번 해서 잘 되는지 QA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라이브러리들이 올드 아키텍처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OS 프롭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좋은 방식으로. 원래 RCT 익스포트 뷰 프로퍼티라는 혹은 다른 매크로 지시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써서 이 이름을 가진 프롭은 어떻게 처리해서 이 뷰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랑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안드로이드도 보면은 프롭 하나하나마다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프롭이 변할 때 어떻게 해줄지를 결정을 해주죠. 근데 이번에 패브릭에서 변한 iOS 방식은 업데이트 프롭이라는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기존의 프롭과 이번에 새로 들어온 프롭을 직접 개발자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RCT 네이버 웹 서클 프롭스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네이버 웹 쪽에서 그 패브릭으로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코드젠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프롭이라는 구조체고요. 이 구조체를 이렇게 이 구조체로 형변환을 해와서 프리브 넥스트라는 함수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 이게 C++ 문법이라서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리브 A라는 게 이제 프롭의 이름입니다. 프리브 A와 넥스트 A가 같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뷰에서 A를 이제 set A 다음에 A로 해준다. 되게 직관적이고 함수를 하나하나 프롭마다 관리하는 게 아닌 아예 한 번에 하나의 함수에서 이 프롭들을 객체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좀 더 개발자에게 자유로운 방식의 만족스러운 이제 문법으로 프롭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안드로이드 뷰에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프롭으로 이벤트를 많이 전달하는데 이제 원래 리액트 태그와 그 이벤트 이름을 가지고 바로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고 이벤트 하나하나마다 이벤트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련 설정들을 해주고 그 이벤트 객체를 여기 코드에서 보이듯이 get event dispatcher for react 태그에 그 디스패치 이벤트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리액트 태그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 서페이스 아이디도 같이 전달을 해줘야 돼서 그 이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자에 서페이스 아이디를 먼저 UI 매니저 헬퍼에 그 서페이스 아이디에 리액트 컨텍스트를 전달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패처를 가져오고 이벤트를 디스패치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 이벤트를 정의하는 거고 보시면 이벤트를 상속받으면서 여긴 코틀린 코드고 서페이스 아이디와 뷰 아이디를 생성자로 받은 다음에 이 이벤트 슈퍼 클래스에 서페이스 아이디와 뷰 아이디를 모두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뷰 매니저 클래스에서는 get exported custom direct event type constant를 또 동일하게 구현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에서 이벤트를 구현할 때나 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벤트 관련된 코드를 볼 때 다이렉트 이벤트랑 뭐 버블 이벤트 이런 게 있는데, 그 버블 이벤트는 그 돔에서 그 이벤트가 전파되는 때 이제 버블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버블 이벤트고, 보통 우리가 커스텀한 뭐 우리들만의 컴포넌트가만 가지고 있는 콜백 이벤트라면 모두 다이렉트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버블링 이벤트는 실제로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벤트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이벤트인데, 굳이 이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쓸 일이 없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몇 개 살펴보자면, 콜로레싱이란 거는 이제 이벤트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이 전달되면 또 그게 성능상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이벤트를 그 비슷한 이벤트라면 합체를 시켜서 뭐 한 번만 전달이 되게 해준다든지, 그걸 이제 can colorless라는 오버라이딩 함수로 설정을 해주고, 뭐 해시 키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벤트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네. 다이렉트 이벤트랑 버블링 이벤트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 보통 이벤트 이름에 뭐 온 무브 뭐 이런 게 아니고 탑 무브 뭐 이런 식으로 뭐 코드에 적혀 있기도 한데, 그 탑이라는 프리픽스는 리액트에서 돔에서 이벤트를 바로 오는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합성을 해서 좀 더 부가적인 정보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때 탑을 이벤트 이름을 앞에 탑을 붙여주는 관습에서 약간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더 알 건 없을 것 같습니다. iOS도 조금 이벤트가 달라졌는데요. 코드젠이 이벤트 에미터라는 친구를 생성을 해주는데, 또 코드젠에서 보면은 RNC 네이버 맵 서클 이벤트 에미터, RNC 네이버 맵 서클이라는 이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제가 정의를 하면은 거기에 뒤에 이벤트 에미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코드젠이 만들어준 클래스가 있는데, 그 이벤트 에미터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오브젝티브-C 코드에서 거기서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다운 캐스팅을 해서 얻은 다음에, 그러면 이 RNC 네이버 맵 서클 이벤트 에미터라는 코드진이 생성해준 오브젝티브-C 그 C++ 클래스에는 제가 정의한 그 코드진 스펙에 정의한 on my event cold라는 그걸 자동 완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도 이렇게 자동 완성해서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앞서 살펴본 것 말고도 조금 변한 것들이 있는데, 패브릭은 미리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프롭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뭐 커맨드도 있고, 뭐 라이프 사이클 관리해주는 오버라이딩 메소드들도 이름 달라지고, 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 PPT에 담기는 어려운데,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가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그랬듯이 다른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뭐 패브릭 라이브러리들을 참고하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시면 쉬울 겁니다. 혹은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 보다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 주시면은 뭐 컨택을 해주셔서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드 아키텍처도 지원하는 방법을 빠르게 좀 훑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OS에 전처리기 지시자가 있어서 RCT New Arc Enable이라는 게 이제 코코아팟을 인스톨할 때 같이 환경 변수로 전달해 주실 텐데, 이게 여기까지 코드에서 쓸 수 있도록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파일 하나 안에서도 New Architecture에서만 쓸 코드, Old Architecture에서만 쓸 코드를 분리해서 분할해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Create React Native 라이브러리로 템플릿을 만들면은 훨씬 더 쉽게 둘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그레이들의 소스셋을 잘 이용해서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의 파일만 올드 아키텍처, 뉴 아키텍처 따로 관리해주면 되고, 나머지 파일들은 두 아키텍처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프로젝트 구조가 짜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로만 구현을 해주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에서 처음에 뉴 아키텍처와 올드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 브릿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릿지의 단점과 그것을 해결해줄 브릿지레스라는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드 아키텍처인지 뉴 아키텍처인지에 따라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 있고 그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아키텍처를 지원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템플릿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코드젠 뉴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정적 코드 생성기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봤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네이티브 컴포넌트와 네이티브 모듈을 구현할 때랑 지금 터보 모듈과 패브릭을 구현할 때랑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